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오늘은 첨가제 사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금은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우를 키우다 보면 첨가제를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같은 소소한 문제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어떤 농가에서는 첨가제의 도움 없이도 소를 잘 키운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농가는 첨가제의 도움으로 농장의 많은 문제들을 개선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같은 첨가제를 사용했는데 한 농가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반대로 다른 농가에서는 큰 효과를 못 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첨가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첨가제의 성격과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우 농가에서 첨가제를 일종의 치료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첨가제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반대로 문제가 사라지면 될 수 있으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첨가제 사용을 멈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첨가제를 이런 일종의 문제 해결을 하는 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소에게 생기는 문제를 막는 일종의 보험 같은 존재로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의 특징이 평상시에는 적은 돈을 투자해서 갑자기 사고가 발생할 때 나는 큰 손해를 막는 것입니다. 즉, 첨가제는 한우 사육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예방적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첨가제를 사용해야 하나 아니면 쓰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전혀 없고 내가 원하는 성적을 거두는 소수의 농장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면 농장을 경영하는데 여러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면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첨가제를 사용한다는 그런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어느 수준으로 사용해야 할까요? 첨가제를 보험으로 생각한다면 먼저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농장을 다니다 보면 여기에 좋은 것, 저기에 좋은 것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쓰다 보니 정작 비슷한 것을 몇 개 쓰고 있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중복된 것은 과감하게 줄여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각 사육 구간마다 전문적 지식으로 설계된 첨가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전문적 지식이란 한국의 평균 한우 농가가 어떤 식으로 사료를 급여하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한우의 질병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첨가제가 투자 대비 돌아오는 결과물이 더 좋은 경제적 이득을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첨가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첨가제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로 영양적 첨가제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먹을 뿐이지 자신에게 부족한 영양 성분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충분히 먹더라도 영양적인 결핍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양적인 첨가제는 소가 사료나 풀을 통해서 충분히 얻지 못하거나 소의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영양 성분들을 말하는데, 일종의 압축된 사료의 형태라고 첨가제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 삼시세끼를 먹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따로 챙겨 먹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가 바로 기능적 첨가제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한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량을 통해서 최단 시간에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소들보다 더 좋은 성능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반 자동차가 아닌 고성능의 슈퍼카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성능 차들의 특징이 엄청난 가속력과 퍼포먼스를 보이는 만큼 고장도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능적 첨가제는 과거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현재 소들을 위해서 각 신체 기관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능적 첨가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양 성분은 제외하고 곰팡이 독소만 선택적으로 흡수하도록 설계된 곰팡이 독소 흡착제,
반추위 환경을 미생물이 살기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반추위 기능 향상제, 분만 후 발생하는 번식 장애를 해결하는 번식 개선제 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기능적 첨가제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약품 사용을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약품 사용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능성 첨가제가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왜 같은 첨가제를 사용해도 어떤 사람은 효과를 봤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한 가지 첨가제의 사용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제가 사용하는 번식 개선제를 급이한 후 개체의 번식 호르몬의 분비량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의 파란색이 번식 개선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고 그림의 빨간색이 번식 개선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먼저 파란색을 보면 번식 개선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개체의 일부는 이미 평균 이상의 번식 호르몬이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번식 개선제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수태가 잘 되는 개체입니다. 반면 호르몬의 수준이 상당히 낮은 개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개체들은 수태가 잘 안 되겠죠. 이제 빨간색, 즉 번식 개선제를 사용한 개체들을 보겠습니다. 번식 개선제를 사용해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전체가 골고루 평균 이상의 번식 호르몬 분비가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즉 잠재적으로 번식이 잘 안 될 개체들이 수정이 잘 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농장에서는 수태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두 개의 군을 모두 살펴보면 번식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체들에서 더 많은 향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번식 호르몬이 원래 높았던 애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는 시험에서 이미 95점 이상 받은 학생들은 100점을 맞더라도 고작 5점의 점수가 더 올라가겠죠. 반면 낮은 점수의 학생들이 올라갈 수 있는 점수의 폭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소들은 빼고 문제가 발생한 소들에게만 첨가제를 주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없는 소를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이 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그 전에는 그 누구도 그 결과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문제가 발생한 소의 경우에는 이미 질병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축주의 입장에서는 이미 손해가 발생한 상태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첨가제 사용만으로는 빨리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가제의 사용은 항상 질병의 문제 해결용이 아닌 예방적으로 사용할 때 효과가 높고 소들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같은 첨가제를 사용해도 왜 농장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을까요? 일단 첨가제가 소들의 상태를 올려줄 수 있는 일종의 보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소들의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강의 상태가 좋다면 효과가 빠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개체들이 많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도 미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적, 환경적, 그리고 사양 관리 등의 여러 가지 변수 등도 작용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소들이 먹는 사료가 바뀌면 우리는 그것이 소에게 큰 스트레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장내 미생물들이 안정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은 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동일한 것을 계속 먹을 때는 한동안 그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러다 먹는 것이 바뀌면 장내 미생물에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이 사료의 변화가 일어난 시기에 얼마나 장 속의 미생물들이 혼란을 겪는지를 크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하거나 구간마다 사료를 바꿀 때마다 이런 혼란을 단시간이지만 크게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혼란을 틈타서 꼭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기간에 장 속에 유익하지 않는 유해균들이 자리를 잡아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사료가 바뀌거나 계절적으로 너무 덥거나 아니면 밀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면 당연히 첨가제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첨가제의 효과를 기대하기 전에 소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같이 해줘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첨가제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첨가제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모델이 이 리비히의 통입니다. 이 유럽식의 물통은 길다란 나무 조각을 모아서 만들었는데 왼쪽의 물통은 각각 나무 조각의 길이가 달라서 불완전해 보입니다. 여기 물통에 물을 채우면 절대 가득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처럼 여기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나무 조각을 가져와 메꾸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첨가제 역할이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소가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고 이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소가 겪는 영양적, 질병적, 환경적 요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첨가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원료의 중요성도 간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 이외에도 현재는 앞에서도 이야기되었던 것처럼 많은 기능성 첨가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현재 기능성 첨가제의 원료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이는 약품 사용을 줄이려는 세계적인 추세와 함께 높아진 과학기술로 인해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소의 반추위를 완벽하게 기계적 모델로 옮겨놓은 것인데요. 반추위의 미생물을 채취해서 고형물과 액상을 따로 놓고 마치 실제의 반추위처럼 반추위의 운동 속도에 맞게 모터가 작동하고 소우침처럼 인공의 알카리성 타액도 시간에 맞추어서 정확히 첨가해주는 등 실제 소우 반추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만든 기계입니다. 여기에 소가 먹는 동일한 사료를 넣고 여기서 어떻게 윈의 pH가 실시간으로 변하는지, 가스가 또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데이터는 고스란히 모아집니다. 최신의 생균제는 단순히 미생물을 넣어주는 프로바이오틱과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반추위가 최상의 환경을 유지하고 그 안에 미생물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의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반추위 환경을 개선하는 첨가제 연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좋은 원료를 찾아내서 국내 축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첨가제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약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예방적 차원의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소들에게만 사용하는 것은 첨가제의 사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많은 소들에게 사용해서 그 평균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농장마다 그리고 그 소들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첨가제를 사용하더라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양과 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